근데 뭐 제1야당도 이렇게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이제 여당도 뭐 지방선거에서 이 권력을 탈환했지만 내홍이 좀 예측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권력을 탈환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 당 내부 권력 세판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상나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권을 둘러싼 물밑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한테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조기 사퇴론 얘기 나오고요. 조기 전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사실 대선 이후에도 대선을 승리한 당대표지만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고 네. 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 지선 이긴 당대표에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조기 사퇴를 바라시는 분들이 당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선 이전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조기 사퇴를 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길래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선이 끝남과 동시에 사퇴를 하시고 조기 전대를 연 다음에 본인은 유학을 가서 유학설. 네. 유학 갔다 온 이후에 노원병에 출마를 해서 이후에 대권을 도전하는 아주 구체적인 플랜까지 짜져 있길래 네. 저는 이후의 일정에 사실 이준석 대표와 겹치는 일정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진지하게 유학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소를 짓던데 그래서 어떤 이런 조기 사퇴를 바라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흘리시는 분이 당내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의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당내에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는 정당 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낭설로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사실 이후에 어떤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가 저는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을 지금 유력한 후보로 분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에 안철수 의원이나 또 다른 인물들,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한 인물들이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권을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네. 저는 근데 주류는 아니라 이런 뭐 낭설이고 이런 네. 추측,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건 주류는 아닐 것 같다라고 네. 대변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류라고 하면 뭐 이번 선거를 지나고 나면서 네. 대권이 대선 연장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다 확답을 지었다. 그래서 친윤계,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윤계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런 가능성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주류 비주류가 갈리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권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당권 주자로 인정을 하고 보면 이제 비주류 측의 그 공격인 거고요. 반대로 대권을 준 쪽은 누굽니까? 그 윤핵관, 친윤 세력 아닙니까? 네. 네. 친윤 세력에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약간 비주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은 대통령 권력을 창출한 친윤 세력과 새롭게 신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는 친윤 세력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2년 임기에 당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했으니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를 좀 세워보자라는 요구가 지금 당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 2년 보장된 당대표라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나는 1년 남은 임기 꼭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또 당권을 통해서 다음 이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 차기를 노리고 있는 이 당내 세력들 눈에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눈에 가시 같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유학 안 가나 이제 누가 시나리오까지 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선출된 당대표라는 점을 끝까지 어필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당정청이 좀 조화를 이루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과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준석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아마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것 또한
그러니까 야당은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지만 네.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그러면 누구 공이 더 크냐 이걸 놓고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차장님, 근데 왜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윤 세력 아직 뭐 공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런 비토 느낌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토 느낌을 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믿지 못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지금 이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승리한 장수다 이렇게 좀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 지난 한 5개월, 6개월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당과 그 후보가 힘을 모아서 선대위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시점에 이준석 당대표가 혼자 나홀로 지방 그 암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 후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당대표가 왜 대통령 후보를 돕지 않고 저렇게 나 혼자 행보를 하는 것이냐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산에서 어떤 회동을 통해서 이제 봉합이 네. 됐었던 일도 네,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1월 초에 그 안철수 당대표 아니 1월까지도 그 김종인 비대위가 해체된 이후에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 당과 이 후보 진영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당위,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라는 더 큰 목적 때문에 당내 내홍을 지금 자제를 했던 것인데 이 자제했던 것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권력 구조를 이제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다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끼면 삼각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기 당권, 그 다음에 차기 대선 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예측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일단 당권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무조건 한다. 예.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은 또 이제 한 발 뒤로 빼시면서 네, 말을 자기는, 아끼시고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많이 아끼고 네. 계시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당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항상 본인 마음을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실 것도 안 한다고 하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안 하실 것도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안 하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의원이 되시고 원내에 들어온 후에 당연히 국민의힘의 당권에 도전할 것이 좀 예정된 수순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구도가 삼각편대처럼 그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으로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혁신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공천 시스템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또 그 친윤 세력이 이 공천의 향후에 뭔가 개입할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친윤 세력의 어떤 공천을 막고 싶었다면 소위 말하는 이런 혁신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만약에 친윤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더 쉽게 막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당도 그렇고 공천 그리고 총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수차례 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어떤 지선과 대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양당 모두가 지금 경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으뜸당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당원 중에서도 일정한 연수를 거치고 시험을 보고 일정한 당비 납부 기준을 세운 분들을 으뜸당원, 뭐 네. 대의원 제도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어떤 당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어떤 공천 과정에서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어 있는 분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국민적 감정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대변인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의 혁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수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뜨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거든요.
총선 공천은 그 다음에 4월이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공정한 공천 룰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아하, 네. 그러니까 후임 지도부가 있을 때 공천하는 것을 왜 전임 지도부가 혁신위를 띄워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느냐. 물론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국민의힘의 지난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의 어떤 공천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했다. 그러니까 공천 그 시스템을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다라면 당연히 혁신위에서 그 논의를 해도 되겠지만 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천 잡음 없이 두 번의 선거를 승리한 마당에 차기 총선의 공천 그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른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데 앞장선 친윤 세력이 차기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혁신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이제 윤리위, 당 윤리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밝히는 부분은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당 윤리위가 개최가 되면은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라면서 입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권력 세판짜기 이런 분위기를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상납 의혹 문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변수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은 성산납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 부분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뭐 이 성상납 의혹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사실은 그걸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당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있지만 더 네. 나아가서는 정치적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윤리위원회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게 일단 징계로 계속 안건이 올라가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하고자 이번 네. 혁신위도 띄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방선거를 승리했고 네. 민주당이 오히려 패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혁신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준석 대표가 참으로 기민하구나. 그렇지만 바로 최재형 위원장이 이제 그 혁신위 위원장이 되고 공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네. 사실은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최재형 위원장이 뭐 공천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인도 종로에 전략 공천이 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공천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이걸 혁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그런 파워 게임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로 갔죠. 우크라이나로 여당 대표로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이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녀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이 당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한데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계속 떳떳하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랑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도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리위에서 사실 6월 말 정도로 윤리위 개최일을 미뤘는데 오히려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들긴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있을 때마다 뭐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도 해외를 도피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그 윤리위의 징계라는 것이 징계 절차라는 것이 빨리 판단되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우크라이나 행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윤리위에서 사실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유감이고요. 사실 윤리위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쯤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게 소위 말하는 경찰에 비하자면 입건도 안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윤리를 개최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한 3개월, 4개월 뒤에 사실 이제는 입건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저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윤리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윤리를 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12월에 윤리가 했던 판단과 3개월, 4개월 이후에 윤리가 했던 판단 사이에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딱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소위 말하는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판단조차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은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일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성상납 의혹의 경우에는 저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도덕적 흠집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상납 의혹이 진짜 이 개연성이 있는 의혹이었다라면 검찰과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사가 진척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이게 윤리위에 회부됐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흔들기 그리고 도덕적 흠집내기라는 이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는 또 굉장히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번 연휴에 서울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상납 의혹 어떻게 됩니까? 윤리위에서 어떻게 네. 대처하실 이슈가 겁니까? 다 그렇게 몰렸겠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면 성상납하고 거의 그 동일시 될 뻔했는데 마침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명분 있게 출국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여당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자격으로 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쟁 지역에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를 명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그렇죠. 관계를 고려할지 이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어떤 도덕적 그 흠집내기에 대한 시도를 우크라이나 그리고 혁신이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바꿈으로써 어떤 자신의 위기를 좀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이제는 좀 이제 국회 내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공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끝나면 조금 속도가 날 줄은 알았는데 민주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요. 뭐 내용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본다면 야당으로서는 협상의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공백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집안 싸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 대한 견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빨리 좀 수습이 돼서 네. 어떤 여당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견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내홍을 수습하고 어떤 당권도 빨리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당권도 잡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실마리가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변인님, 이런 상황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인 것 같아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실 지난해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돌아오는 국민의힘 순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선거 좀 전에 법사위원장 자리 못 주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은 국회 파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가 그때 합의를 했던 지도부와 지금의 지도부의 입장은 다르다. 내지는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렇게 옳은 명분이었으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황당한 논리라고 조금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보면은 민주당이 대선에 의해서 지선까지 지금 대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어떤 심판의 잣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인준을 하니 마니와 관련해서 굉장히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수완박 국면 이후에 어떤 뭐 성비위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자멸적 청문회 같은 것들이 열리면서
한덕수 당시 후보를 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당이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조금 황당한 논리로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내어주고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내 쇄신안이나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의장단도 없고 청문회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 등 이제 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들이 여럿 있어요, 차장님. 네. 근데 지금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기한이 2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열흘 안에 안 되면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국회가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이제 인사권을 이렇게 발동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의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민주당답고 또 정치 도의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거든요. 자신들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있는 법안이 있었을 때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모두를 갖고 있을 때는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160석 이상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독주를 못할 것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본회의에 올린다 하더라도 네. 국민 동의를 하지 않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야당이 얼마든지 부결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서 책임 정치를 한번 구현해봐라. 이런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 순리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국회 원구성 사과하고요. 여당의 당권 주도권 싸움 분위기까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네.